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모두 다시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제가 화면 없이 목소리로만 녹음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망가지는 바람에 지금 수리를 맡겨놔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저번에도 카메라가 한번 망가져서 수리를 맡긴 적이 있었죠. 그때 하루 쉬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쉬어가기가 좀 싫더라고요. 저번이야 한 번 쉬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쉬면 제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목소리로라도 녹음을 해봤어요. 저번에 카메라가 망가졌을 때 수리센터에 가져갔더니 사실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 오랫동안 맡겨놓고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제가 말했던 자꾸 꺼지는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수리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래도 한동안 잘 되길래 어느 정도 잘 썼지만 결국에는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맡기고 왔는데 지금 수리가 다 됐다고 해서 다음 주에는 이 카메라를 제가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랑 다시 얼굴을 보고 제가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는 한국의 입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의 회사에 합격을 한 다음에 한국 회사에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씩 살펴보자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한국 회사에 처음으로 출근한 날이라고 함께 상상을 해볼 거예요. 회사에 처음 출근한 날은 보통 바로 일을 시작하지는 않아요.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 회사에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회사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럼 한국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어떤 것들을 배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회사의 첫 일정은 오리엔테이션, 줄여서 OT를 합니다. 먼저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반가워요. 입사 축하해요. 앞으로 같이 잘 지내요. 한국 회사에서는 이렇게 인사해요. 이런 식으로 한동안 함께 일하게 됐을 때, 한동안 함께 지내게 됐을 때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 자연스러워요. 신입사원은 좀 더 반듯한 존댓말을 쓰고 선배는 반존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보통 신입사원들은 이렇게 존댓말을 쓰지만 선배들은 반존대를 쓰거나 아예 반말을 쓰기도 해요. 이건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반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좀 많이 크면서도 조금 규칙이 많은 편이라면 선배들도 조심하면서 좀 더 공손한 존댓말을 쓸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OT에 참석하게 됩니다. 보통은 인사팀에서 OT를 해요.
인사팀이라는 건 회사에서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안내하고 휴가나 급여, 교육 같은 것들을 관리해요. 영어로는 Human Resource인데 줄여서 HR팀이라고도 해요. 큰 회사라면 하루 이틀 동안 진행되는 정식 OT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작으면 인사팀이 아예 따로 없고 팀장님이나 대표님 이런 분들이 설명을 해주기도 해요. OT에서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들어요. 우리 회사는 2015년에 설립해서 지금은 50명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팀은 3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어요. 기획팀, 디자인팀, 개발팀, 우리는 기획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제도들도 설명해줘요. 제도는 회사나 나라에서 정해놓은 규칙이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지 설명해 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배가 이렇게 말해요. 출근은 아침 9시예요. 5분 전까지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아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고 간단한 간식은 탕비실에서 먹을 수 있어요. 복장은 자유예요. 너무 캐주얼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월급은 매달 25일에 나와요. 급여 명세서는 메일로 확인하면 되고요. 교육은 입사 후 한 달에 한 번 더 있고 복지 포인트는 다음 달부터 생겨요. 생일 때는 조그만 선물도 나와요. 그리고 휴가 제도도 소개해줘요. 우리 회사에서는 1년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쓸 수 있어요. 반나절 쉬는 반차, 2시간 쉬는 반반차, 아플 때 쓰는 병가도 있어요. 휴가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야 될 단어들이 좀 많이 있죠. 연차 휴가라는 건 회사에서 일을 계속한 사람에게 주는 유급 휴가예요. 유급이라는 건 쉬어도 월급을 준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무급 휴가가 있겠죠. 휴가를 내는 대신에 그때 원래 받았던 월급은 주지 않는 게 무급 휴가예요. 그러니까 유급 휴가는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쉬지만 돈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연차 휴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먼저 한 달을 빠지지 않고 출근하면 하루의 휴가가 생겨요. 그러면 1년, 그러니까 12개월을 일하면 11일까지 쉴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이 되는 날, 새로운 15일에 연차 휴가가 한꺼번에 생겨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상으로 받을 수 있는 휴가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무언가 주는 걸 보상이라고 하죠.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달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휴가는 최대 26일이에요. 처음에는 매달 하루씩 생긴 11일, 그리고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15일을 받으니까 이걸 더하면 26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휴가가 더 생겨요.
예를 들어 3년 차에는 1년에 16일의 휴가가 더 생겨요. 그리고 5년 차가 되면 17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서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모든 회사가 다 꼭 지켜야 하는 법정 휴가예요. 휴가를 못 쓰게 한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근데 시기를 조절하게 할 수는 있어요. 이번 주에 휴가를 쓰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번 주는 좀 바쁘니까 다음 주에 쓰세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쓰고 싶다면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입사를 하고 나서 바로 휴가를 쓰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3개월 이상 근무 후부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내규를 만들어 놓기도 하거든요. 내규라는 건 회사에서 만든 규칙이에요. 나라에서 만든 법은 아니고 어떤 회사가 그 안에서 만든 규칙이에요. 내가 만약 회사에 들어간다면 그 회사에서 만든 내규를 꼭 따라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 반차나 반반차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휴가는 아니에요. 회사가 연차 휴가를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내규겠죠? 예를 들어서 하루를 다 쉬는 대신에 오전이나 오후만 쉬거나 2시간만 조금 쉬는 방식이에요. 하루 동안 휴가를 내고 다 놀러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잠깐만, 조금만 쉬어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병원에만 잠깐 들렀다가 회사에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저녁에 잠깐 은행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주말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면 금요일에 반차를 내고 좀 일찍 출발하는 것도 좋겠죠. 이럴 때는 하루 휴가를 다 써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만 쪼개서 쓰면 참 좋겠죠. 그래서 회사마다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반차나 반반차도 쓰게 해줘요.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듣고 휴가 제도도 안내받은 여러분들은 계약서도 잘 쓰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 책상 위에 처음 보는 예쁜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바로 신입사원에게 주는 웰컴 키트예요. 요즘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이런 웰컴 키트를 주기도 해요. 가방, 텀블러, 볼펜, 노트 같은 회사의 굿즈가 들어가 있고 어떤 회사는 간식 세트나 응원 메시지를 넣어주기도 해요. 웰컴 키트 박스를 열어보고 있자니 어느덧 10시쯤이 됐어요. 이제 팀으로 이동해서 첫 회의를 구경만 해보기로 했어요. 옆에 앉은 선배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회의에 참여만 하세요.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회의에선 이런 말들이 들려요. 이건 아싸브로 부탁드려요.
이 부분은 아레나를 분명히 해야 해요. 다 처음 듣는 말들이라 어렵지만 옆에 있는 선배가 조용히 설명을 해줘요. ASAP은 as soon as possible, 최대한 빨리라는 뜻이에요. 아레나는 담당 업무란 뜻이에요. 누가 이 일을 담당할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요즘 회사에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IT 업계에서 업무용 영어, 신조어, 줄임말을 더더욱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데일리 스크럼 가시죠. 얼라인 됐고요. 리소스 파악 중이라 지라에는 업데이트 못했는데 슬랙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듀데이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국어가 아니라 거의 반쯤은 영어 같지 않나요? 그리고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름도 참 많아서 이런 것들도 배워야 해요. 한국의 판교라는 곳에 특히 이런 IT 회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판교 사투리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도 이런 말들이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런 회의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봐도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모르는 게 나올 때마다 노트에 메모를 잘 했다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뜻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점심시간이 왔어요. 큰 회사에는 회사 안에 식당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구내식당이라고 해요. 이렇게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들은 식사를 무료로 주기도 하고 무료는 아니지만 굉장히 저렴하게 주기도 해요. 만약 식당이 없다면 다 같이 나가서 먹거나 배달을 시켜서 먹기도 해요. 저희 남편의 회사는 구내식당이 없어서 항상 나가서 밥을 먹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항상 밥값을 내줘요. 이렇게 밥을 사주는 회사도 있고 월급에 식비를 추가로 주는 회사도 있어요. 이 부분은 회사마다 정말 달라요.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은 밥을 각자 따로 먹기도 해요. 하지만 다 같이 밥을 먹는 분위기의 회사에서는 함께 밥을 먹는 게 좋아요. 회사 선배들이 근처 맛집들도 잘 알고 있고 선배들이랑 이야기하면 회사에 적응하기도 더 좋거든요. 식당에 도착한 선배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 회사에는 직급이 있어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이렇게요. 부를 때는 보통 성이나 이름에 직급을 붙여서 말해요. 예를 들어 김 부장님, 진수 차장님처럼요. 우리 회사에서는 김 부장님 이렇게 성을 붙여서 불러요. 직급은 회사 안에서 사람의 위치나 역할을 말해요. 이 직급은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회사는 주임이라는 직급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사원 대신 프로, 매니저 같은 이름을 쓰기도 해요. 특히 스타트업처럼 자유로운 문화가 있는 곳은 직급이 없고
이름만 부르거나 영어 닉네임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이제부터는 회사의 시스템을 직접 써보기로 했어요. 선배가 저의 자리로 와서 컴퓨터를 켜주셨어요. 여기 메일 로그인 하시고요. 이건 사내 메신저예요. 팀장님께 인사 한번 보내볼까요? 시스템도 세팅하고 팀원들과 메신저로 인사도 했어요. 선배는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회사 분위기만 익히면 돼요. 교육 영상 보면서 천천히 적응해 보세요. 그렇게 보안교육 영상을 보다가 잠깐 자리에 일어나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왔어요. 처음이라 정신은 없는데 해야 할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긴장은 조금 풀렸는데 손에 잡히는 일은 없고 그렇게 오후 시간이 좀 느리게 흘러갔어요. 그러다 오후 6시쯤 되니까 선배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칼퇴하세요. 칼퇴? 칼퇴가 뭘까요? 칼퇴라는 건 칼처럼 정확하게 퇴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시 퇴근이면 정말 6시에 딱 바로 나가는 게 바로 칼퇴예요. 사실 한국 회사에서는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다들 일이 남았는데 혼자만 가버리면 좀 미안하거든요. 특히 선배들이 일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일찍 끝나면 눈치 보지 말고 퇴근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딱 6시에 나왔어요. 회사 앞에 나와 하늘을 봤더니 와, 나 이제 진짜 직장인이 됐구나. 실감이 났어요. 네,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한국의 회사에 내가 들어간다면 어떨까? 함께 상상을 해보면서 한국의 회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여러분들의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른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안내 말씀 드렸듯이 이어서 댓글 읽기 시간을 준비했어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속닥복닥의 댓글 읽기 시간에 어서 오세요. 속닥복닥 댓글 읽기 코너는 대본에도 넣지 않을 거고 말하는 속도도 그냥 좀 더 편하게 빠르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한국어를 쉐도잉 할 수 있게 제가 조금이라도 버벅거리면 그걸 다 편집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천천히 하죠.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설명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많이 틀리면 좀 제가 편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편집도 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말고 여기서는 좀 어려운 부분은 그냥 자막을 보면서 저와 소통을 한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먼저 두 분의 댓글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첫 번째, 미루키님 댓글 읽어드릴게요. 일본과 똑같네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음, 저번에 한국 입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달아주셨던 댓글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대본을 쓰면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일본에서는 엔트리 시트라는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엔트리 시트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변하는 글을 써서 내는 거인 것 같더라고요. 일본이랑 한국은 참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살짝씩 다른 부분이 또 새롭고 재미있는 거죠. 그 일본의 엔트리 시트랑 한국의 자소서, 자기소개서랑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보니까 일본 엔트리 시트가 조금 더 간결하고, 조금 더 짧은 편인 것 같아요. 한국은 아무래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열정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해서 좀 길게 쓰는 편이에요. 길게 쓰고 좀 더 재미있게 쓰고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야 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정확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회사마다 분위기가 엄청 많이 다르니까 또 한국이어도 엄청 딱딱한 느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일본이어도 되게 오픈된 회사도 좀 있겠죠. 음.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깜빡하고 말하지 않은 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도 블랙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일본 말 그대로 가져와서 블랙 기업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쓰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좀 더 많이 쓰는 말은 악덕 기업, 갑질 회사라는 말을 씁니다. 갑질이라는 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조금 낮은 사람, 뭐 서비스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대하는 걸 갑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갑질을 회사에 입사하는 사원들에게 하는 회사를 갑질 회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잖아요. 저도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만약에 한국에 와서 일한다면 꼭 좋은 곳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앱이 하나 있는데 잡플래닛이라는 앱입니다. 이거 핸드폰으로 다운받아도 괜찮고요.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도 그냥 웹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회사에 입사했던 사람들이 솔직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곳이에요. 익명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다녔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여기에 리뷰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리뷰를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좀 있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어떤 한국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잡플래닛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검색해 보는 것도 좋아요. 여기 들어가 보면 평균 연봉 같은 것도 나오고 면접 후기 같은 게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봉 협상을 할 때 이 회사의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가면 좋겠죠. 그리고 나쁜 회사가 아니라서 면접을 보게 됐다면 면접 후기를 미리 봐놓으면 면접할 때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만약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신다면 꼭 좋은 곳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들만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만약 이 회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나 굉장히 작은 회사라서 막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 경우가 아직 많이 없으면 이런 리뷰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를 해야지만 글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리뷰들이 어떤 회사들은 별로 없어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게 확인해 보면 좋잖아요. 이런 거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혹시라도 한번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궁금하다 싶으면 검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M님의 댓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교에서 16일에 말하기 대회가 있어요. 말하기 대회에 우리 좋아하는 한국어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저는 꿈은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말자를 선택했어요. 네, 이 M님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저번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안 좋아서 속상해하는 댓글을 다셨어요. 그때 제가 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걱정도 좀 됐었고, 근데 이렇게 포기하지 말자는 주제로 말하기 대회를 나간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진짜 멋있어요. 음, 시험에 점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절망을 해본 그런 경험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절망한 이후에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포기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와, 진짜 대단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털고 일어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기는 하지만 바로바로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 주제로 포기하지 말자는 주제를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뿌듯합니다. 제가 정말 응원할게요. 한국어에도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뭔가를 셀 때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세고,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죠. 근데 배추를 셀 때는 포기라고 셉니다. 배추 하나를 한 포기, 배추 두 개를 두 포기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포기는 진짜 give up. 내가 뭔가 내려놓을 때 쓰는 말이 아니라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이러면서 말장난을 하기도 해요. 진짜 내가 열심히 해도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댓글에 이런 거 달아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재능이 없나? 내가 그냥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국어 배우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좌절감이 들고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고민이 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반대로 보면 내가 그만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음, 제가 예전에 영재아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의 학과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심리 관련해서 청소년 이런 아이들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유난히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영재아라고 하는데 그 영재아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재아라고 하면 뇌가 엄청나게 발달해서 그냥 다 잘 알고 엄청 똑똑한 게 영재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똑똑하고 뭔가 간단한 일이 아니라 어렵고 복잡한 일인데도 되게 간단한 일처럼 금방금방 해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영재이기도 한데 그냥 똑똑하기만 해서는 영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음, 나 이거 해낼 거야. 나 이거 하고 싶어. 아니, 포기 안 해. 끝까지 할 거야. 이런 강한 의지가 있는 아이들을 영재아라고 불러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재능이 있고 똑똑한 게 아니라, 나 이거 잘 안 돼? 이거 내가 어려워서 잘 안 돼? 못 풀겠어? 아니, 포기 안 해. 끝까지 할 거야. 이런 의지가 있는 아이들만
영재로 진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잘하고 똑똑한 것만이 다가 아니라 내가 이거 다 하고 싶다. 끝까지 하고 싶다. 헉, 나는 이 한국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 한국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있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재능이에요. 이거 진짜 소중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뭐 아무것도 시작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해봐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든다면 내가 이걸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 슬프게, 좌절스럽게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이런 마음이 어떤 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탓하지 말고 잘 안 돼서 속상할 때에도 조금씩 쉬어가면서 나를 잘 달래가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국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콘텐츠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M님도 이번에 말하기 대회에서 좋은 그런 성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좋은 성적이 꼭 다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서 잘 즐기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이 많이 하고 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읽기도 전부 다 끝이 났어요.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댓글 읽기 해봤는데 혹시라도 어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이야기했던 주제에 대해서도 다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런 식으로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에피소드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